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 부분은 우리 앞에 배경 부분을 좀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껏 이제 봐왔지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우리가 봤던 유럽들에 비해서 서부 유럽에 비해서 훨씬 후진적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아주 좀 더딘 상태였고 특히나 이제 농노제라고 하는 것들이 1861년에 가서야 이제 폐지가 됐고, 산업화나 이런 속도도 다 늦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농노제가 이제 폐지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뭐 삶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상태였고, 국가 주도로 개혁을 좀 추진하곤 있었지만, 그러니까 산업화를 좀 추진을 해요. 하지만 전제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음, 러시아에서 황제를 짜르라고 얘들은 발음하는데요. 짜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전제 정치의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는 있었지만, 공업 지역이랑 농업 지역 간에 아주 불균등한 발전이 더 심화되면서 오히려 불만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부 지식인이나 학생 중심으로 이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게 결성이 됐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러시아 혁명을 얘기할 때,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전제 정치가 계속 지속된 만큼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짜르라고 하는 존재는 음, 아주 이제 뭐 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주 자신들의 뭐 우리의 황제님 이제 이렇게 아주 떠받드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되게 믿고 있는 존재였는데 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빵과 평화라는 걸 외치면서 전쟁이나 이런 걸 반대하고 당장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빵을 요구하는 그런 평화 시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요구를 하는 평화 시위가 막 일어났고요. 자,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차르라고 하는 인물이 차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력으로,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발포를 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처럼 군인들이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고 다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마침 이때가 일요일이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차르에 대한 이제 믿음이 깨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으로 이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월 혁명과 10월 혁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국 혁명 얘기할 때도 청교도와 명예혁명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2월과 10월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2월 혁명은 이제 1917년 2월입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달력으로 2월이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2월 혁명으로 하느냐, 뭐 3월 혁명으로 하느냐에 대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냥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2월 혁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생각해서 보라고 TMI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장기화돼요. 그러면서 사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이 땅이 참 전쟁의 무대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많이 황폐화되기도 했고 많은 사상자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제 정치,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 전제 정치와 그리고 전쟁을 빨리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 평예를 결성을 합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 군대가 오히려 이제 이 노동자와 같이 이제 가담을 해버린 겁니다. 시위에.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대표, 병사 대표, 뭐 농민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에트 평예라고 하는 게 이제 결성이 됐고요. 이들이 이제 혁명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차르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 병사를 더 불러올까 생각을 했는데 걔들도 날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물러나 버려요. 그래서 차르가 퇴위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임시 정부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개혁을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번번이 좀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당시 이제 국민들이 원했던 이 전쟁을 계속 지속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계속 커졌고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10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셰비키라고 하는 거는 다수파라는 뜻입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맨셰비키라고 해서 소수파라는 뜻이고요. 볼셰비키는 굉장히 좀 가격하고 급진적이고 이런 좀 성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끈 인물은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임시정부를 타도를 했고요. 그래서 레닌 주도의 혁명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은 소련,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소련이죠.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걸로 수립이 되면서 레닌의 이 혁명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이때 이제 볼셰비키 독재가 나타나고요. 참 전쟁을 끝내기는 원했지만 당시 국민들은 참 아주 굴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독일과 평화조약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이제 좀 평화조약을 체결했고요. 어쨌든 전쟁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토지와 산업시설을 국유화시킵니다. 말로만 듣던 우리 그 공산주의죠. 생산 수단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공산주의 정책을 하게 됐는데 경제는 좀 오히려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신경제정책이라고 우리 복잡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 국유화했던 요거에서 약간의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EP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리고 코민테른이라고 이거는 국제공산주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터내셔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이제 많은 공산주의 조직, 뭐 단체 이런 것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뭐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을 수립이 되죠. 자, 레닌이 물러간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인물은 바로 스탈린입니다. 자,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제 광적이고 가장 이상했던 사람은 물론 히틀러였긴 하지만 히틀러 못지않게 아주 독재자로서 참 많은 악행을 했던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러시아인 스탈린 이렇게 아주 강력한 독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공업을 좀 육성을 했고요. 북한도 이제 했던 그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경제개발을 좀 이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저는 좀 이 중공업이라고 하는 점이 군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지 않나 싶고요.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러시아가 엄청나게 지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이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다 숙청을 했고요. 그리고 집단 농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이제 소수민족이나 이런 애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 중에는 까레이스키, 이제 우리 고려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아픈 역사,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우리도 우리 민족도 갖고 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요 당시에 이제 뭐 집단 농장하고 뭐 반대파 숙청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스탈린이 숙청한 사람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뭐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독재 체제였죠. 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1918년 11월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죠. 다음,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 이런 것들도 나타났고요. 유럽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집권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유럽 내에서나 뭐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반공이라고 하는 이유로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유럽에서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뭐 복지 정책이나 사회 분배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결성되기도 했고요. 우리한테로 보자면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성되기도 하는 등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이 코민테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우리 한국사 얘기할 때 뭐 찬탁 반탁 이러면서 신탁 통치에 대한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대립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또 코민테른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이 신탁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한국사 얘기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사회주의 국가가 요때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국제적인 영향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수민족이나 뭐 이런 식민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독립운동을 좀 지원하기도 하는 등 꽤나 이제 요 당시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